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1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이죠. 토요일. 네, 20대 국회는 이제 29일까지가 임기가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벌써부터 상임위 배분을 두고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통합당은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대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었어요, 관례적으로. 예. 근데 그게 이제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본회의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법사위원장이 그 법을 예컨대 이제 모든 법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유는 이제 법사위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작구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러니까 법안의 작구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체계 자구 심사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법안을 이걸 악용을 하게 되면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를 이미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봤죠. 그랬었죠. 예. 봐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구나 아니면 체계만 봐야 되는데, 예. 그 법의 내용까지도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왜냐면 상임위가 이미 다른 상임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해서 이건 체계하고 자구만 고치라고, 뭐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러라고 권한을 준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법안 중에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그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가 중요하게 돼버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는 장치로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김태년 지금 민주당 그 원내대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디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온 건데, 우리가 이미 177석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거 통과시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까지도 문제를 삼고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식물 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양보가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거 결국은 양당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국회 21대 국회 시작부터 또 계속 대립하는 국회, 싸우는 국회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제안을 해보자면 법사위의 권한이 이제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 자구, 수정 또는 뭐 이걸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한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면 체계하고 자구를 고치는 건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이제 김태년 그 원내대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국회법을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거 명시하든지 아니면 아예 체계 자구 심사 자체를 없애자. 그러면 법사위는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 거기가 소관 부서잖아요. 그쪽 일만 하고 자구나 체계 문제는 그 다른 데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을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게 이제 야당 협조를 해야죠, 물론. 그러니까 야당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더라도 그러면 예컨대 패스트트랙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 그걸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키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합의를 이루어낸다고만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맞서고 있어서 그런 점으로 국회법에 약간 변화를 줘서 법사위의 권한 자체를 이제 일단 체계나 자구 수정만 하도록 하는 쪽으로 축소시키는 방안, 이게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야당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당이 조금씩 양보를 좀 해야 되겠군요. 지금 그럼요. 교수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사권을 좀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야당에 뭐 양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가장 현실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과 시민당은 합당이 이제 의결이 됐고요. 네, 자,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오늘 인터뷰 보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지금 합당이.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가 또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합당을 하기로 했다는데 날짜는 못 박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약간 그 원유철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를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그 최고위원회 열고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만나서는 조속한 합당을 하겠다. 그럼 전당대회 안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임기가 29일까지예요. 그렇죠. 원유철 대표 임기가. 20대 국회 끝나는 걸 임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어차피 그 당시 총선 때 이건 어차피 끝나고 나면 합당을 할 거니까 그렇죠. 대표 임기 29일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원유철 대표가 이걸 뭐 전당대회에서 이걸 새로 뽑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는데 조호영 원내대표 설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29일 전에는 합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끌면 끌수록 또 뭐 원희철 대표가 왜냐하면 저는 날짜를 명확하게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신뢰성을 좀 주겠는데 뭐 며칠 전까지 이러다가 하겠다, 또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일부 또 그 미래한국당 내 당선자들 중에는 독자 세력으로 가져가는 의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이 되거든요. 만약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한석이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확정적으로 합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만간 하겠다는 이 단서를 붙여야 이 조만간이란 말이 이게 뭐 며칠 내냐 이게 해석이 그렇죠.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미래한국당이 19석을 차지했다는 게 이게 참 20석 빼기 한 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미래한국당으로서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숫자니까. 어떻게 될지 이것도. 근데 순리는 당연히 조만간에 수일 내에 다음 주쯤 해서 결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이제 19일이나 20일쯤 당선인 연찬회를 열 거라고 하는데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결론이 아마 이쯤 날 것도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합의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기간의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당원 당규에는 8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김종인 지금 위원장 내정자라고 그래야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뭐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년 한 이제 4월, 5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초선 의원들은 어느 정도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에 이제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타결점은 이거예요. 올해 말 정도까지 하자. 이 정도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월 30일은 너무 짧고 올해 말 연말 정도까지 정권을 주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만약 얘기가 이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이건 김종인 지금 내정자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김종인 내정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끝까지 본인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안 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그건 이제 예측이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자,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도 역시 한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무려 40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뭐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광주를 찾겠다라고 밝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지금도 아직도 20대기라는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몇몇 의원들이 5.18 폄훼하는 발언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가지고 지만원 씨 초청해서 여러 가지 또 망언들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리나 어떤 처벌 이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즉 중도 우파 또는 뭐 우파 중에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18 폄훼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통합당 이미지가 함께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분들 만나기도 하고 거기 가서 연설도 하시고 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하시고 또 몇몇 낙선 하시긴 하셨지만 몇몇 의원들은 거기서 또 그런 발언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당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 국민들이 볼 때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통합당의 이미지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아주 바람직하죠. 이거는. 그럼요. 당연히. 5.18 민주화 운동은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독재 정권이 인권을 유린한 거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태도가 통합당이 어떤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참석을 하고 끝까지 기념식 같이 하고 광주 시민들도 이번에 좀 이렇게 품어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 광주 찾았을 때 시민들의 아주 강한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물세례도 받고 뭐 고성 야유 받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18 관련 망언이 있었고 게다가 또 황 전 대표가 이걸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은 징계하지 않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화가 난 거죠. 이번에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그 이사장이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죠. 그렇죠. 시민당의 당선인인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회계 오류를 횡령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성금 사용처가 문제 있다. 정작 할머니들께는 집행한 돈이 미미하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윤미향 당선이 개인 계좌로 성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미향 당선인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했고 그게 세계적으로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고 또 일본의 사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할머님들을 보호하고 이 할머님들이 인권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점 이런 점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약의 경우에 개인적 비리가 있거나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이 정의기억연대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이 아예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예를 들면 그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가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만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정치 쟁점화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원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예. 정치적 쟁점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금 활동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문제는 저는 뭐 수사기관이 나서든 아니면 본인들이 해명을 하든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의혹이 나오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컨대 뭐 다행히 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사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감사 받겠다고 잘했다고 예. 생각해요. 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받고 국민들도 뭐 왜 이게 정확하지 않은지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명명백백하게 해명도 하고 소명도 하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익재단이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이 어떻게 모아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정의기억연대가 또 반대로 공격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 지점을 비판해야지 정의기억연대가 했던 활동 모두 다를 부인해 버리면 이거는 그럼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웃고 있는 그 일본의 우익 세력들, 그럼요. 그 사람들 얼굴도 떠올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 뭐 몇 번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 그럼요. 그게 계속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참 빨리 좀 어떻게 오해를 서로 풀고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